구독, 좋아요, 어서 눌러주세요. 아이쿠 귀엽고. 자, 그럼 시장에서 몸 파는 중년 여인의 어쩔 수 없는 선택 시작할게요. 서울 남구 재래시장의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거치지 않은 생선 좌판 뒤편 골목에서 한 여인이 조용히 매대를 닦고 있었습니다. 정혜숙, 58세. 목에 둘러진 하얀 스카프가 어둠 속에서도 유독 눈에 띄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피부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해숙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여느 시장 아주머니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갈치를 손질하는 모습이 마치 오랫동안 정밀한 업무를 해온 사람처럼 정확하고 세심했거든요. 비늘을 벗겨내는 각도, 칼질하는 속도, 내장을 제거하는 순서까지 모든 것이 전문가 수준이었죠. 또 왔구나. 하얀 스카프 아줌마. 생선가게 사장 박덕수가 해숙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렇게 불렀어요. 새벽마다 같은 시간에 나타나 묵묵히 일하는 여자 하지만 밤이면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여자로 말이에요. 해숙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 피로 속에서도 어딘지 모르게 품격이 느껴졌죠. 한때 회사 임원진들 앞에서 당당하게 보고서를 발표하던 그 자신감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는 많이 바래졌지만 말이에요. 찬바람이 골목 사이로 불어와도 해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손끝이 시려워도 허리가 아파도 계속했습니다. 이 일로 받는 돈은 하루 3만 원. 그나마도 매일 있는 건 아니었지만 해숙에게는 소중한 생계비였어요. 하루 세 끼를 먹기에도 빠듯한 금액이었지만 그나마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였죠. 저 아줌마, 왜 저러고 살까? 출근길 일찍 나선 아주머니가 동정 어린 시선으로 해숙을 바라봤어요.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말이야. 나이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고. 쉿, 조용히 해요. 옆에 있던 다른 아주머니가 말렸어요. 들으면 어떡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해요. 손놀림 보니까 원래 다른 일 하던 사람 같은데. 하지만 해숙은 그런 시선들과 수군거림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어요. 3년째 이 자리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사람들의 시선이 아팠어요. 어떤 사람은 동정했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했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선들이 무덤덤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무덤덤해지도록 자신을 훈련시켰다고 하는 게 맞겠죠. 오전 10시가 되어 갈치 손질을 마친 해숙에게 박덕수가 봉투에 담긴 3만 원을 건네줬습니다. 수고했어, 해숙 씨. 내일도 부탁해. 당신만큼 깔끔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서 말이야. 네, 감사합니다. 해숙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중했어요. 한때 회사 회의실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던 그 목소리였지만 이제는 시장 골목에서만 들을 수 있었죠. 그래도 여전히 또렷하고 품이 있는 발음이었어요. 해숙은 하얀 스카프를 다시 매만지며 시장을 나섰어요. 이 스카프는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회사 다닐 때 아들 준혁이 어버이날 선물로 사준 것이었거든요. 엄마, 이 스카프 메고 다니면 더 예뻐 보일 거예요. 그때 아들의 해맑은 미소가 아직도 생생했어요. 점심때까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해숙은 근처 찜질방으로 향했어요. 월 이용권을 끊어놓고 그곳에서 몸을 씻고 잠시 쉬는 게 일과였거든요. 그 다음엔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낼 계획이었어요. 그곳만이 그녀가 정혜숙이라는 본래 이름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도서관에서는 아무도 그녀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냥 책을 읽는 평범한 중년 여성일 뿐이었죠.
찜질방에서 샤워를 마친 해숙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58세라고 하기에는 아직 젊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눈가에 깊이 패인 주름들이 지난 10년의 고단함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래도 아직은 살만해. 해숙이 자신에게 중얼거렸어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죠. 도서관에서 해숙은 주로 요리책이나 자기계발서를 읽었어요. 언젠가는 이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거든요. 작은 식당이라도 차릴 수 있다면 그런 꿈을 꾸며 요리책을 들여다봤어요. 점심 이후 해숙은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한 원피스에 가벼운 화장을 한 모습. 하지만 그 화장 뒤로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숨어 있었어요. 저녁을 위한 준비였거든요. 해숙이 모르는 사이 누군가 그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어요. 인터넷 방송 작가 윤세빈이었습니다. 33세인 그는 시장에 숨은 인물들이라는 콘텐츠를 기획하던 중이었어요. 평범해 보이는 시장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발굴하는 것이 그의 전문 분야였죠. 이상하네. 저 아주머니 뭔가 달라. 세빈은 카메라 화면을 확대해 봤어요. 해숙의 갈치 손질 솜씨가 워낙 인상적이어서 계속 촬영하고 있었는데 뭔가 위화감이 들었거든요. 일반 시장 아주머니들과는 확실히 다른데 해숙의 손놀림을 자세히 관찰한 세빈은 더욱 확신했어요. 이 여자는 원래 전혀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갈치를 다루는 솜씨도 그렇고 표정이나 말투에서도 뭔가 교육받은 사람의 느낌이 났거든요. 저녁 7시가 되자 해숙의 하루 중 가장 힘든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골목 입구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간. 이 시간만큼은 아무리 익숙해져도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지난 3년간 이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진짜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았어요. 돈을 주고 몸을 사는 관계에서 존중이나 인격은 사치였죠. 하지만 해숙은 그 속에서도 최소한의 자존심만은 지키려 노력했어요. 첫 번째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아줌마 얼마야? 중년 남성의 목소리에는 존중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마치 물건을 사는 것 같은 말투였죠. 5만 원입니다. 해숙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이미 모든 감정을 죽인 채로 살아가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목소리만큼은 품위를 잃지 않으려 했어요. 그것만이 자신이 아직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는 방법이었으니까요. 비싸네. 다른 데는 더 싸던데. 남자의 무례한 말에도 해숙은 참았어요. 죄송합니다. 그게 제가 받는 금액이에요. 해숙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도 해숙의 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에는 갈치를 손질하고 밤에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이중의 살. 하지만 그녀가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단 하나였어요. 그것은 언젠가 다시 사람들로부터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해숙의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고 믿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녀는 하얀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이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윤세빈은 편집실에서 어제 촬영한 영상을 꼼꼼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4세인 그는 시장에 숨은 인물들 시리즈로 구독자 70만 명을 보유한 제법 알려진 인터넷 방송 작가였어요. 평범해 보이는 시장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발굴해내는 것이 그의 전문 분야였죠. 지금까지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나름의 사연이 있었지만 어제 만난 그 여자는 뭔가 확실히 달랐어요.
이 장면은 어떻게 편집하지? 세빈은 해숙이 갈치를 손질하는 장면에서 마우스를 멈췄어요. 그녀의 손놀림이 워낙 인상적이어서 여러 각도로 촬영했는데 편집하면서 보니 더욱 이상했거든요. 일반적인 시장 아주머니들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세빈은 해숙의 얼굴을 클로즈업 해봤습니다. 고화질 카메라가 담아낸 그녀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 더욱 의문이 들었어요. 58세라고 하기에는 피부가 너무 고왔고 손은 거칠어졌지만 손가락 모양이 단정했어요. 무엇보다 갈치를 다루는 솜씨가 어중이 떠중이 수준이 아니었죠. 마치 수십 년간 그 일만 해온 전문가 같았어요. 이 사람, 분명히 원래는 전혀 다른 일 하던 사람이야. 세빈의 직감이 발동했어요. 방송 작가로 10년간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해 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사람을 보는 눈만큼은 자신 있었어요. 더 자세히 관찰해 보니 해숙의 말투도 예사롭지 않았어요. 짧은 대화 속에서도 정중하고 교양 있는 말투가 느껴졌거든요. 시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의 거친 사투리와는 확연히 달랐죠. 편집을 마친 세빈은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습니다. 제목은 새벽 4시 시장의 신비한 갈치 아주머니 마이너스 2분의 정체는 이었어요. 평소처럼 조용히 조회수가 오를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영상이 올라간 지 2시간 만에 조회수가 15만을 넘었고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세빈도 놀랄 정도였죠. 이 아주머니,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그 갈치 손질하는 거 보세요. 진짜 프로급이에요. 말투가 범상치 않네요. 교육 많이 받으신 분 같아요. 표정이 너무 슬퍼 보여요. 분명 사연이 있을 거예요. 혹시 예전에 텔레비전 나왔던 분 아닌가요? 특히 한 댓글이 세빈의 관심을 끌었어요. 정혜숙? 혹시 그 사람이면 10년 전 신보통신 횡령 사건 그 사람 아닐까요? 얼굴이 되게 비슷한데 확실하지는 않지만요. 세빈은 급히 포털 사이트를 켜고 정혜숙 신보통신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그러자 10여 년 전 뉴스 기사들이 주르륵 나왔어요. 신보통신 총무팀 차장 정혜숙 회계 조작 혐의로 기소, 회사 자금 5억 원 횡령 사건의 충격적 전말, 15년 근속 모범 직원에서 범죄자로 전락한 여성의 비극. 기사 속 사진을 자세히 보니 분명 영상의 그 여자였어요. 다만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죠. 한때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던 회사원이 이제는 시장 골목에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여자가 되어 있었어요. 이건 엄청난 소재잖아. 세빈의 기자 본능이 꿈틀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밀려왔죠. 이미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을 또다시 세상의 구경거리로 만드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녀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기사들을 더 자세히 읽어보니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았어요. 15년간 성실히 일한 모범 직원이 갑자기 회사 돈을 훔쳤다는 게 쉽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분명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이 영상은 계속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조회수는 하루 만에 120만을 넘어섰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댓글창은 완전히 갑론을박 전쟁터가 되었어요. 범죄자가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있네요. 역겹다 아니에요. 분명 억울한 사연이 있을 거예요. 표정 보세요. 시장에서 저런 일까지 하면서 사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자업자득 아닌가요? 남의 돈 훔친 사람이 뭘 바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인데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세빈은 댓글들을 읽으며 착잡한 심정이었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릴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여자에게는 분명 더 깊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시장에도 소문이 번개처럼 퍼지기 시작했어요. 해숙이 오후에 갈치 손질을 하러 왔을 때 주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느껴졌거든요. 야, 해숙 씨. 인터넷에 떴더라. 생선가게 사장 박덕수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게 해숙 씨 맞지? 조회수가 벌써 100만이 넘었어. 완전 유명 인사 됐네. 해숙은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의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까봐 늘 두려워했는데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거였죠. 이건 어떻게 이런 일이. 댓글 보니까 옛날에 큰일 하신 분이라던데. 진짜예요? 박덕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그럼 해숙 씨가 정말 그 유명한 회사 돈 훔친 그 사람이었어? 옆 가게 멸치 아주머니가 뭔가 신이 난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마치 연예인이라도 발견한 듯한 반응이었죠. 저는 해숙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3년 동안 조심스럽게 숨겨왔던 정체가 하루아침에 만천하에 드러난 거였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에이, 그러게 뭔가 이상하다 했지. 또 다른 상인이 무릎을 쳤어요. 멀쩡한 사람이 왜 여기서 그런 일을 하나 했더니 역시 사연이 있었네. 그래도 사람이 참 예쁘게 생겼는데 말이야. 한 아주머니가 동정 어린 시선으로 해숙을 바라봤어요. 해숙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죠. 이곳이 그녀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터전이었거든요. 다른 곳으로 간다 해도 이제는 얼굴이 알려져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게 뻔했어요. 그날 오후 해숙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그녀를 몰래 찍기도 했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기도 했어요. 심지어 일부러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죠. 저기 그 유명한 아줌마 있네. 한 젊은 남자가 친구에게 말하며 손가락질했어요. 해숙은 견딜 수 없었어요. 자신이 동물원의 구경거리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곳을 떠나면 정말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해숙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골목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이 윤세빈이 그녀를 찾아 시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정혜숙 씨를 직접 만나봐야겠어. 세빈은 마음을 굳혔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녀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이미 그녀의 인생에 개입한 이상 책임감도 느꼈어요. 하지만 해숙을 찾는 건 쉽지 않았어요. 이미 그녀는 시장을 떠난 후였고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세빈은 다음날 다시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해숙은 근처 24시간 찜질방에서 밤을 보냈어요. 평소 같으면 골목에서 일을 했겠지만 오늘은 도저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해숙은 찜질방 구석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3년 동안 애써 쌓아온 평범한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였죠. 윤세빈은 정혜숙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탐사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10년 전 신문 기사들과 법정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하나씩 찾아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2013년 당시 정혜숙은 중견정보통신회사인 신보통신의 총무팀 차장이었습니다. 회사 창립 멤버는 아니었지만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입사해서 15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며
사원에서 차장까지 올라온 진짜 모범 직원이었죠. 인사고과도 항상 상위권이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혜숙 언니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신보통신 격리팀에서 일했던 김미영이 세빈과의 전화 통화에서 말했어요. 회식비도 영수증 하나하나 다 챙기고 야근 수당도 정확히 계산해서 받는 그런 꼼꼼한 성격이었거든요. 회사 돈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철두철미했어요. 그런 분이 어떻게 그런 일을? 세빈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다 남편 때문이었어요. 김미영의 목소리에 깊은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어요. 조영국이라는 사람, 정말 나쁜 인간이었어요. 혜숙 언니를 완전히 망가뜨렸거든요. 세빈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당시 신보통신에서 일했던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증언은 모두 일치했습니다. 정혜숙은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죠. 혜숙 차장은 정말 원칙주의자였어요. 당시 총무팀장이었던 박성호가 말했어요. 회사 규정을 어기는 걸 제일 싫어했거든요. 심지어 개인적인 전화도 회사에서 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조영국은 혜숙보다 2살 위인 60세로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사업 초기에는 나름 성공적이었지만 무리한 투자와 잘못된 판단으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죠. 특히 사채업자들에게까지 손을 대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어요. 여보, 도와줘. 정말 급해. 절망에 빠진 영국은 매일 아내에게 간곡히 부탁했어요. 회사 자금을 조금만 빌려줘. 한 달만. 아니, 보름만이라도. 내가 꼭 갚을게. 이번만 넘기면 큰 계약이 들어와. 혜숙은 처음엔 단호히 거절했어요. 회사 돈에 손을 대는 건 절대 안 된다는 신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간청이 계속되고 무엇보다 아들 준혁의 대학 등록금 문제까지 겹치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엄마, 등록금 언제 내요? 이번 학기 수강 신청 못하면 졸업이 늦어져요. 대학교 4학년이던 준혁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혜숙의 마음을 더욱 약하게 만들었어요. 단 한 번만, 정말 한 번만이야. 결국 혜숙은 회사 운영자금 중 5천만 원을 일시적으로 빌려줬어요. 남편이 곧 갚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영국의 사업은 더욱 악화되었고 5천만 원은 순식간에 바닥났어요. 그러자 그는 혜숙 몰래 훨씬 큰 금액에 손을 댔어요. 혜숙의 명의를 도용해서 회사 여러 계좌에서 무려 5억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빼낸 거였죠. 혜숙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영국은 혜숙의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가짜 계좌를 여러 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계좌들로 회사 돈을 이체한 후 자신의 계좌로 다시 옮기는 수법을 썼죠. 은행 직원들도 혜숙의 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보고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차장님, 큰일 났어요. 어느 날 오후 격리팀 후배 직원이 혜숙에게 급하게 달려왔어요. 회계팀에서 부르는데 계좌 내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해요. 혜숙이 회계팀 회의실에 갔을 때 마주한 것은 충격적인 거래 내역이었어요. 대형 모니터에 펼쳐진 계좌 거래 명세서에는 지난 반년간 자신의 명의로 총 5억 3천만 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된 기록이 빼곡히 나와 있었죠. 정 차장, 이게 도대체 뭡니까? 회계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얼렸어요. 이 큰 돈이 어디로 간 겁니까? 설명해 보세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혜숙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남편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어떻게 회사 돈을 마음대로 인출합니까?
팀장의 추궁이 계속되었어요. 당신 허락 없이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도장은 어떻게 했고요? 해숙은 그제야 남편이 자신의 도장을 몰래 가져간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모든 증거는 그녀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어요. 정 차장, 당장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회계팀장의 차가운 선고였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해명서를 제출하세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았어요. 회사는 즉시 해숙을 정직시켰고 경찰에 횡령 혐의로 신고했죠. 그날 오후 경찰이 회사로 와서 해숙을 조사했어요. 피의자 정해숙 씨, 회사 자금 5억 3천만 원 횡령 혐의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경찰의 차가운 목소리가 해숙의 귀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해숙이 남편을 기다렸지만 영국은 이미 바람처럼 사라진 후였어요. 핸드폰도 꺼져 있었고 지인들도 그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어요. 심지어 그가 운영하던 건설업체 사무실도 비어 있었죠.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해숙은 완전히 혼자였어요. 남편은 행방불명이었고 변호사 선임비도 없었죠. 집은 이미 담보대출로 묶여 있었고 예금 통장도 텅 비어 있었어요. 결국 국선 변호인과 함께 차가운 법정에 서야 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검사의 기소장 낭독이 엄숙한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15년간 쌓은 신뢰를 배신하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판사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해숙의 절규에 가까운 최후 변론이었어요. 남편을 믿었던 제가 어리석었지만 의도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법정은 차가웠어요.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고 변명할 여지가 없어 보였죠. 해숙의 명의로 된 계좌, 그녀의 도장이 찍힌 서류들, 모든 것이 그녀의 범행을 입증하고 있었어요. 피고인 정혜숙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실형은 면했지만 해숙의 인생은 그날로 완전히 끝났어요. 회사에서는 당연히 해고되었고 15년간 쌓아온 경력도 모두 물거품이 되었죠. 집은 담보대출 때문에 경매로 넘어갔고 살림살이도 모두 빚으로 날아갔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상처는 아들 준혁이 등을 돌린 것이었어요. 준혁은 어머니의 사건 이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엄마, 정말 창피해요. 준혁의 차가운 마지막 말이 해숙의 가슴을 찔렀어요. 친구들이 다 알아요. 우리 엄마가 도둑이라고. 교수님들도 이상하게 보고. 저 어떻게 살아요? 준혁아, 엄마가 설명해 줄게. 이건 정말 오해야. 오해든 뭐든 상관없어요. 준혁이 소리쳤어요. 결과는 같잖아요. 엄마는 범죄자고 저는 범죄자의 아들이라고. 그것이 모자 사이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 후 준혁은 연락을 완전히 끊었고 해숙은 혼자가 되었죠. 세빈은 자료를 정리하며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한 여자의 인생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토록 참혹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처절한 사례였죠. 그리고 지금 그 여자가 시장 골목에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다는 현실이 더욱 가슴 아팠어요. 윤세빈의 방송 예고편이 나간 다음 날 아침, 동대문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혜숙에 대한 험담과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평소에는 조용했던 시장이 마치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죠. 야, 그 여자 완전 사기꾼이었네.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회사 돈 5억이나 훔쳐놓고 몸 팔면서 불쌍한 척했다니까. 정말 뻔뻔하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처음부터 뭔가 수상하다 했어. 과일 가게 사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어요. 멀쩡한 사람이 여기서 그런 일 하겠어? 다 이유가 있는 거였구나. 근데 돈은 어디로 갔을까?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5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해외로 빼돌렸나? 시장 상인들의 수다는 점점 더 커졌어요. 사실과 추측이 뒤섞이면서 이야기는 점점 과장되어 갔죠. 어떤 사람은 해숙이 돈을 해외로 빼돌렸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남편과 짜고 친 일이라고 했어요. 해숙이 오전 10시쯤 갈치 손질을 하러 왔을 때 시장의 분위기는 이미 험악해져 있었어요.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죠. 상인들은 대놓고 수군거렸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훑어봤어요. 해숙 씨, 미안한데. 생선가게 사장 박덕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오늘부터는 다른 사람 쓰기로 했어요. 네. 해숙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없는데. 덕수가 머뭇거렸어요. 손님들이 뭐라고 하네요. 그런 정가자가 음식 만지면 안 된다고. 위생상 문제가 있다면서 신고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정가자라니요.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집행유예를 받았을 뿐이에요. 실제로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그래도 범죄자는 범죄자잖아요. 덕수의 말이 해숙의 가슴을 찔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저도 장사해야 하는 입장이라. 해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3년 동안 성실히 일해왔는데 과거가 밝혀지자마자 이런 취급을 받게 되다니.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 너무 서러웠어요. 해숙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던 멸치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다른 데 가서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모르겠어요. 해숙의 대답은 허무했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보는 거죠.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인터넷에서 해숙의 영상을 본 일부 사람들이 시장으로 구경을 오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동물원 구경하듯 스마트폰으로 해숙을 찍으며 수군거렸죠. 야, 저기 그 유명한 횡령범 아줌마 있네. 한 젊은 남자가 친구에게 소리쳤어요. 진짜네. 사진 찍어서 올리자. 그의 친구도 신이 나서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완전 유명인이잖아. 해숙은 그들을 피해 시장 안쪽으로 들어갔지만 어디를 가든 시선이 따라왔어요. 심지어 일부 남성들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희롱하기까지 했어요. 아줌마, 이제 정체 들통났으니까 더 싸게 해주는 거 아니야? 한 중년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범죄자 주제에 뭘 그렇게 깐깐해? 또 다른 남자가 끼어들었어요.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해숙은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3년 동안 온갖 모욕을 당하며 살아왔지만 이런 식의 집단적인 린치는 처음이었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시장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어요. 오후 3시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해숙은 시장을 나와 근처 공원으로 향했어요.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 앉았어요. 돌아보니 철물점 사장 김만철이었습니다. 61세인 만철은 평소 말수가 적었지만 해숙을 유심히 지켜봐온 사람이었어요. 시장에서 20년 넘게 장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지만 해숙만큼 특이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힘드시죠? 만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해숙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하기도 힘들었거든요. 해숙 씨, 만철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 알고 있어요. 신보통신 사건 말이에요.
해숙의 몸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을? 10년 전 그때 저도 신보통신이랑 거래하는 업체에서 일했어요. 만철의 고백이 시작되었어요. 대성철강이라는 자재 납품 업체에서 격리 일을 했거든요. 해숙은 만철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동안 자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이 시장에 있었다니. 그때 신보통신에서 자재비 결제할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만철이 계속 말했어요. 분명히 정혜숙 차장 명의로 주문이 들어왔는데 대금은 조영국이라는 사람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남편 계좌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만철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몇 달 후에 알고 보니까 그 조영국이라는 사람이 해숙 씨 명의로 가짜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서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해숙은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신보통신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하고도 똑같은 수법을 썼더라고요. 해숙 씨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만철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완전히 이용당한 거죠. 만철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이걸 보세요.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기록한 거예요. 신보통신에서 우리 회사로 발주한 자재비가 총 1억 2천만 원이었는데 이 돈이 모두 조영국 계좌로 들어갔어요. 해숙은 수첩을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에는 자신이 전혀 모르는 계좌 번호들과 거래 내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왜 이제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만철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당시에는 제가 나서기 어려웠어요. 작은 회사 격리 직원이 큰 회사 일에 개입한다는 게, 게다가 저도 가족이 있었고요. 그럼 지금은 왜? 해숙 씨가 이 시장에 온 지 3년이 됐잖아요. 만철이 말했어요. 처음엔 그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확신했어요. 해숙 씨는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해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3년 동안 자신을 지켜봐 준 사람이 있었다니.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만철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증거들과 제 증언이 있으면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해숙은 수첩을 다시 보며 새로운 가능성을 느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정말 가능할까요? 해볼 가치가 있어요. 만철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조영국 그놈이 여전히 어딘가에서 편하게 살고 있다는 것도 용서할 수 없고요. 그때 만철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급한 용무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해숙 씨, 저 먼저 가볼게요. 만철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 우리 가게로 와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만철이 떠난 후 해숙은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수첩을 들여다봤어요. 1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진실의 한 조각이 마침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죠.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 희망,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채로 말이에요. 진실이 밝혀진다고 해서 지난 10년의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해숙은 다시 시장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밤도 어떻게든 살아내야 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어요. 김만철이라는 증인과 그가 가진 증거들 때문이었죠. 시장 골목에 저녁 무렵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해숙은 평소와 같은 자리에 섰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반격할 수 있는 무기를 손에 넣은 거였으니까요. 마이너스겠다고. 해숙 씨가 이렇게 사는 걸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조영국 그놈이 여전히 잘 살고 있다는 것도 용서할 수 없고요. 조영국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어딘가에서 편하게 살고 있을 거예요. 만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그런 놈들은 항상 그래요. 다른 사람 인생 망가뜨려 놓고는 자기만 잘 살려고 하죠. 해숙은 서류들을 다시 보며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이 증거들로 정말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만철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 서류들과 제 증언이 있으면 충분해요. 그리고 당시 은행 거래 내역도 다시 조회할 수 있을 거예요. 10년이 지났지만 은행 기록은 남아있거든요. 그 순간 가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해숙을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해숙이 어디 갔지? 방송 보고 왔는데 없네.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만철이 재빨리 가게 뒷문을 열었어요. 해숙 씨, 이쪽으로 나가세요. 오늘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해숙은 만철의 도움으로 뒷문으로 나가면서 말했어요. 만철 씨,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은혜는 무슨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만철이 서류 뭉치를 해숙에게 건네주며 말했어요. 이것들 잘 보관하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저를 찾아오세요. 해숙은 서류를 품에 안고 뒷골목으로 사라졌어요.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어요. 김만철이라는 든든한 증인과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면 언젠가는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겨났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진실이 밝혀진다고 해서 지난 10년의 고통스러운 세월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직장, 집, 그리고 가장 소중했던 아들까지. 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해숙은 근처 찜질방에서 만철이 준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10년 전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간 그 사건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마이너스는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당시 은행 거래 내역 사본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거예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에요. 해숙은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조영국 명의의 계좌로 큰 돈이 들어간 기록들이 있었어요. 자신이 전혀 모르는 계좌들이었죠. 왜 이제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숙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미안해요. 만철도 고개를 푹 숙였어요. 당시에는 제가 나서기 어려웠어요. 작은 회사 격리 직원이 큰 회사 일에 개입한다는 게, 게다가 저도 가족이 있었고요. 그럼 지금은 왜? 해숙 씨가 이 시장에 온 지 3년이 됐잖아요. 만철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해숙 씨는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만철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3년 동안 지켜보니까 알겠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품위는 지키려고 하잖아요. 진짜 범죄자라면 그런 게 가능할까요? 해숙은 만철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3년 동안 자신을 그렇게 지켜봐준 사람이 있었다니. 그래서 결심했어요. 만철이 계속 말했어요.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해숙 씨가 이렇게 사는 걸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미 10년이나 지났는데 누가 믿어줄까요? 이 증거들이 있잖아요.
만철이 서류들을 흔들어 보였어요. 그리고 저도 증인이 될 수 있고요. 당시 은행 거래 내역도 다시 조회할 수 있을 거예요. 해숙은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10년 만에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 나타난 거였거든요. 만철 씨, 해숙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직 이르죠. 만철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세요. 그 순간 가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해숙을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해숙이 어디 갔지? 방송 보고 왔는데 없네.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만철이 재빨리 가게 뒷문을 열었어요. 해숙 씨, 이쪽으로 나가세요. 오늘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해숙은 만철의 도움으로 뒷문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어요. 김만철이라는 든든한 증인이 있다면 언젠가는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겨났거든요. 그날 밤 해숙은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들 수 있었어요. 10년간 짊어진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한 거였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진실이 밝혀진다고 해서 지난 10년의 세월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직장, 집, 가족.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에서 무엇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로비에서 윤세빈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한 남성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이준혁, 36세. 미국계 글로벌 투자사 한국지사 부장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가진 그는 정혜숙의 아들이었어요. 키 180cm의 훤칠한 키에 명품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누가 봐도 성공한 엘리트였죠. 어머니에 대한 인터뷰요? 준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마치 남의 일을 대하는 듯한 무관심한 태도였죠. 죄송하지만 저는 그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완전히 정리된 관계예요. 하지만 호적상으로는 여전히 모자 관계 아닌가요? 세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호적은 단순한 서류일 뿐입니다. 준혁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그분은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10년 전에 이미 모든 관계를 정리했어요. 법적으로도 연락을 끊었고요. 세빈은 준혁의 표정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차가운 말투와는 달리 그의 눈 깊숙한 곳에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분노, 슬픔, 그리고 죄책감 같은 것들이 번갈아가며 나타났어요.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어봐도 될까요? 세빈이 신중하게 물었어요.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취업 준비로 정신없던 시기에 갑자기 어머니가 범죄자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끔찍했어요. 준혁의 목소리에 10년 전 상처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어요. 친구들 시선이 정말 견딜 수 없었거든요. 대학 캠퍼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엄마 횡령범이래 5억이나 훔쳤다면서 이런 말들을. 세빈은 준혁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아직도 생생한 상처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교수님들도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준혁이 계속 말했어요. 추천서를 부탁하러 갔는데 요즘 회사들이 신원조회를 철저히 한다면서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제 실력과는 상관없이 가족사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거였죠. 그래서 어머니와 연락을 끊으신 건가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호텔 로비의 다른 사람들이 잠깐 쳐다볼 정도였죠.
제 인생도 살아야 했거든요. 20대 청년이 가족 때문에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세빈은 준혁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깊이 숨겨진 후회와 죄책감도 엿볼 수 있었죠. 그의 손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떠세요? 후회되지 않으시나요? 준혁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후회. 그런 감정을 허용할 수 없어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혹시 어머니가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 아세요? 세빈이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준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이렇게 대답했어요.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분이 어떻게 살든 제게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의 말은 완전한 거짓이었어요. 준혁은 이미 어머니에 대한 모든 소식을 알고 있었거든요.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그리고 가끔 시장을 찾아가 멀리서 지켜본 것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사실 준혁은 3년 전부터 어머니가 동대문 시장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연히 길을 가다가 발견했거든요. 하지만 다가갈 용기는 없었어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자신의 성공한 모습과 어머니의 처참한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세빈이 말하려다가 준혁이 일어섰어요. 더 이상은 곤란합니다. 준혁이 차갑게 말했어요. 제게는 어머니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인터뷰가 끝난 후 준혁은 호텔을 나서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10년 동안 애써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다시 솟구치고 있었거든요. 차가운 말로 인터뷰를 마쳤지만 실제로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이 하루도 빠짐없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회사로 돌아온 준혁은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자꾸만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특히 어린 시절 아플 때 밤새 간병해주던 어머니의 모습, 대학 입학 발표날 함께 울며 기뻐했던 그 순간들이 생생히 되살아났어요. 부장님 괜찮으세요?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습니다. 회의 준비나 해주세요. 준혁은 애써 차분한 척했지만 속은 온통 어머니 생각뿐이었어요. 그날 밤 11시 준혁은 어느새 동대문 시장 근처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했던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특히 술을 마신 날이면 더욱 그랬죠.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이 골목으로 발걸음이 향했어요. 시장 골목은 적막했어요.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은 시간이었고 가로등만이 쓸쓸히 골목을 비추고 있었죠. 준혁은 골목 구석구석을 둘러봤지만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뭐 하는 거야, 이준혁? 준혁은 자신에게 중얼거렸어요.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정신 차려. 성공한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하지만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억누르며 살아온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갑자기 밀려온 거였죠.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던 미역국 맛, 아플 때 등을 쓸어주던 따뜻한 손길, 학교 행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와주던 그 모습들이 말이에요. 준혁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10년 전 어머니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대학교 졸업 예정자 가족 촬영 때 찍은 거였죠. 그때만 해도 행복했던 모자의 모습이 거기 있었어요. 윤세빈의 정식 다큐멘터리가 전국에 방송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SBS 스페셜 마이너스 나는 아직 사람이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50분 분량의 특집 다큐멘터리로 편성되어 전국의 안방극장에 생생하게 전달되었어요.
방송 전부터 예고편만으로도 엄청난 화제를 모았죠. 방송은 해숙의 현재 모습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시장에서 갈치를 손질하는 모습, 그리고 밤이면 골목에서 생계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참혹한 현실까지 가감없이 담아냈어요. 카메라는 해숙의 거친 손,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슬픔에 잠긴 눈빛을 세밀하게 포착했습니다. 정혜숙 씨는 10년 전까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어머니였습니다. 세빈의 차분하지만 감정이 실린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어요. 15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며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던 그녀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방송에서는 당시 신보통신에서 일했던 동료들의 인터뷰도 공개되었습니다. 해숙 언니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회사 돈에 대해서는 한 푼도 손대지 않는 원칙주의자였거든요. 무엇보다 김만철의 폭탄급 증언이 공개되면서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어요. 해숙 씨는 억울하게 당한 거예요. 진짜 범인은 남편 조영국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거래업체에서 일하면서 직접 목격했거든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실시간 시청률은 12%를 넘어섰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정혜숙, 나는 아직 사람이고 싶다 신보통신 사건이 줄줄이 올랐습니다. 실시간 댓글창에는 응원과 비난이 동시에 쏟아졌죠. 너무 안타깝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남편이 진짜 쓰레기네요. 어떻게 아내를 이렇게 버릴 수 있어요? 그래도 불법은 불법 아닌가요? 회사 돈에 손댄 건 사실이잖아요. 저런 상황에서 누가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진짜 피해자는 정혜숙 씨 같은데. 하지만 방송의 백미는 역시 해숙의 마지막 인터뷰였어요. 초라한 시장 골목을 배경으로 카메라 앞에 앉은 해숙의 모습은 처참했지만 해숙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부르든 이제는 상관없어요. 해숙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도둑이라고 해도 창녀라고 해도 저는 그런 말들에 이미 익숙해졌거든요. 3년 동안 매일 들어온 말이니까요. 그럼 무엇이 가장 힘드신가요? 세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해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건처럼 동물처럼 취급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진 해숙의 고백은 전국의 시청자들을 울렸어요. 방송사에는 실시간으로 수천 건의 전화가 걸려왔고 SNS는 해숙을 응원하는 메시지들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왜 이 골목에 앉아 있는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사람들은 진짜 이유를 모를 거예요.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도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카메라가 해숙의 얼굴을 클로즈업 했을 때 해숙의 마지막 말이 온 국민의 가슴을 울렸어요. 나는 아직 사람이고 싶거든요. 방송이 끝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는 해숙을 응원하는 댓글이 수만 개씩 달렸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숙의 이야기가 뜨거운 화제가 되었어요. 마지막 말에서 정말 눈물이 났어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진짜 가해자는 남편인데 왜 혼자 이런 고생을 하고 있어요?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정부에서 나서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도 법은 어겼잖아요.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동정받으려고 방송 나온 것 같아요. 자업자득 아닌가요? 남편 못 믿은 자기 책임도 있죠. 이런 사람들 도와주면
다른 범죄자들도 다 핑계 댈 거예요. 해숙은 다음날 시장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확연히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어떤 사람은 깊은 동정과 연민의 눈빛을 보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차갑고 비판적이었죠. 하지만 확실히 달라진 건 해숙을 동물 보듯 하는 시선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숙 씨, 방송 봤어요.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서러웠을까. 괜찮습니다. 해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제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실도 어느 정도 밝혀졌고 사람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는데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해숙의 대답은 솔직했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그날 저녁 해숙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경험을 했어요. 한 손님이 다가와서 정중하게 말을 걸었거든요. 아주머니, 방송 봤습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힘내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해숙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을 들어본 지가 언제였을까요?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를 받은 게 얼마만인지. 고맙습니다. 해숙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남자는 돈을 건네며 말했어요. 저는 그냥 아주머니가 사람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하지만 모든 것이 좋아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해숙을 손가락질했고 생계는 더욱 어려워졌죠. 갈치 손질일도 잃었고 밤 일마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너무 유명해진 탓에 오히려 일하기가 더 어려워진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해숙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시민단체에서 법적 지원을 해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정혜숙 씨, 저희가 무료 변호사를 연결해 드릴게요. 시민단체 대표가 말했어요. 당시 사건을 재조사해서 명예회복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해숙은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거였죠. 정말 가능할까요? 해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만철 씨의 증언과 증거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표의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해숙은 골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정말 나도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절망감보다는 희미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었고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 주려는 사람들도 나타났거든요. 무엇보다 10년 만에 아들을 다시 만난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사람이야. 해숙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포기하면 안 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시장 골목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해숙의 마음에는 따뜻한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품게 된 거였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 한 달 후 해숙에게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년 동안 행방불명이었던 전 남편 조영국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마치 유령처럼 사라졌던 조영국이 다시 해숙 앞에 나타난 것이었죠. 해숙아. 영국은 시장 골목 입구에서 해숙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60대가 된 영국의 모습은 10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여전히 뻔뻔하고 이기적인 표정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고급 시계를 찬 모습이 오히려 더 역겨워 보였어요. 해숙은 영국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악몽에서나 나올 법한 인물이 현실에 나타난 거였거든요. 당신이 왜 여기에? 방송 봤어. 영국이 여유롭게 담배를 피우며 말했어요. 꽤 유명해졌더라고. 불쌍한 여자로 말이야. 그런데 좀 지나친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하러 온 거야? 해숙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영국은 주변을 둘러보며 비웃듯 말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기 그런데 조용한 곳으로 가자. 할 얘기가 많아. 해숙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10년 동안 품고 있던 분노를 토해내고 싶었어요. 결국 근처 허름한 찻집으로 향했죠.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지만 해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찻집에 앉은 두 사람. 영국은 여전히 여유로운 모습이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해수가 그만 이러고 합해보자. 영국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내가 입 다물면 내가 제대로 보상해줄게. 어때? 보상? 해숙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무슨 보상? 돈 말이야. 영국이 지갑을 꺼내 보여줬어요. 내가 이제 좀 여유가 생겼거든. 월 300만 원씩 줄게. 대신 언론에는 더 이상 나오지 마. 내 이름도 거론하지 말고. 해숙은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 때문에 10년을 지옥에서 산 사람에게 돈으로 입막음을 하려는 거였죠. 당신, 진짜 사람이야? 해숙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어요. 내가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어떤 굴욕을 당했는지 알기나 해? 그건 미안하다. 영국의 사과는 형식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현실적? 해숙이 테이블을 치며 일어섰어요. 당신이 현실적이라는 말을 해? 나 혼자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 갈 뻔했는데? 영국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상하겠다는 거 아니야. 과거는 과거고 이제 앞으로 잘 살아보자고. 과거는 과거라고. 해숙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10년 동안 내가 당한 게 과거라고. 아들이 나를 부인한 것도 과거라고. 그때 찻집 밖에서 누군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윤세빈이었습니다. 사실 세빈은 해숙을 미행하고 있었거든요. 김만철로부터 조영국이 나타났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실례합니다. 세빈이 찻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혹시 조영국 씨 맞으시죠? 영국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당신은 누구요? 방송작가 윤세빈입니다. 세빈이 명함을 내밀며 말했어요.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0년 전 신보통신 사건에 대해서요. 인터뷰는 무슨? 영국이 일어서려 했지만 세빈이 재빨리 막았어요. 10년 전 회사 돈 5억 원이 들어간 계좌가 조영국 씨 명의였던 건 맞죠? 세빈의 직격탄이었어요. 영국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범행이 들통날 위기에 처한 거였죠. 그건 해숙이가 시킨 거야. 영국이 급하게 변명했어요. 내가 뭘 알아? 아내가 다 알아서 처리한 거라고. 해숙은 영국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당신, 정말 끝까지 나만 나쁜 사람으로 만들 거야? 사실이잖아. 내가 회사 돈 가져다 준 거 맞잖아. 영국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내가 언제 강요했어? 하지만 이 모든 대화는 세빈의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찻집 밖에서는 김만철이 경찰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죠. 당신이 정혜숙 씨 명의로 가짜 계좌를 만든 것도 인정하시겠어요? 세빈이 계속 추궁했어요. 그건 생활비 때문이었어. 영국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사업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정혜숙 씨는 모르고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세빈이 핵심을 찔렀어요. 영국은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이 방금 뭘 말했는지 깨달은 거였죠. 조영국 씨, 신보통신 횡령 사건 관련하여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찻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함정에 빠진 걸 깨달았어요. 이건 함정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새로운 증거와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김만철 씨의 증언과 당시 거래 내역 증거가 확보되었거든요. 영국은 수갑을 찬 채로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해수가, 이게 다 내 짓이지? 복수하려고 이런 짓 한 거지? 해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끝났다. 중얼거렸어요. 정말 끝났어. 10년 만에 진짜 범인이 잡힌 거였어요. 하지만 해숙의 마음은 시원하기보다는 허무했어요. 복수를 했다는 기쁨보다는 지난 10년의 세월이 너무나 아까웠거든요. 세빈이 해숙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에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만철 씨가 기다리고 계셔요. 세빈이 말했어요. 가서 인사드리고 가시죠. 해숙은 찻집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걷히면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김만철이 철물점 앞에서 해숙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해숙 씨, 고생 많았어요. 만철 씨 덕분이에요. 해숙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이제 시작이에요. 만철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해숙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10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악몽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조영국의 체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정혜숙의 무고함이 완전히 밝혀졌어요. 신보통신 측도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해숙에게 상당한 배상금을 지급했죠.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도 해숙의 억울함에 대해 연일 보도했습니다. 동대문 시장 입구에는 아담한 국수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해숙인의 송국수라는 정겨운 간판을 단 조그만 가게였어요. 해숙이 배상금과 시민들의 성금으로 차린 식당이었죠. 어서 오세요. 해숙이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했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단정하게 머리를 묶은 모습에서는 자신감과 희망이 묻어났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국수 한 그릇 주세요. 단골 손님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네, 금방 끓여드릴게요. 오늘은 김치도 새로 담갔어요. 해숙의 대답에는 진짜 행복이 넘쳤어요. 가게 한쪽 벽면에는 손글씨로 적힌 작은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이곳은 돈보다 마음을 대접합니다. 해숙의 인생 철학이 담긴 문장이었죠. 해숙 씨, 장사 정말 잘 되네요. 김만철이 가게에 들어와 익숙한 자리에 앉았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야. 만철 씨 덕분이에요. 해숙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만철 씨가 용기 내서 증언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만철이 겸손하게 손을 저었어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거렸어요. 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방송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해숙을 응원하러 온 시민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죠. 사장님, 국수 정말 맛있어요. 한 대학생이 엄지를 치켜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끓이세요?
정성이 비법이에요. 해숙의 대답에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좋은 재료로 마음을 담아 끓이면 맛없을 수가 없어요. 오후가 되어 손님들이 뜸해지자 해숙은 잠시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같은 시장 풍경이었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동정이나 멸시가 아닌 진짜 존중의 눈빛이었죠.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이준혁이었어요. 몇 달 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어머니를 찾아오고 있었거든요. 엄마, 안녕하세요. 준혁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준혁아, 왔구나. 해숙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오늘은 조금 일찍 왔네? 네, 오늘은 회사에서 반찬했어요. 준혁이 평소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도우려고요. 괜찮아.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해숙은 정말 당당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이제는 떳떳하게 살 수 있어서 좋아. 준혁은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에 매번 놀랐어요. 10년 전 절망에 빠져 있던 어머니가 이제는 진짜 희망을 되찾은 거였죠. 엄마,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정말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살까요? 아파트 알아봤는데. 하지만 해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워, 준혁아. 하지만 엄마는 여기가 좋아. 왜요? 여기보다 좋은 곳이 많은데. 여기서 엄마가 진짜 사람이 되었거든. 해숙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이 골목에서, 이 시장에서 엄마는 정혜숙이라는 이름을 되찾았어.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해. 준혁은 어머니의 말을 이해했어요. 이곳이 어머니에게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터전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럼 자주 올게요. 준혁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매일은 안 되더라도 시간 날 때마다요. 그래, 그렇게 해. 해숙이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며칠 후 가게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윤세빈이었습니다. 해숙 씨, 정말 대단해 보이세요. 세빈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새로운 시작이 어떠세요? 세빈 씨 덕분이에요. 해숙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진실을 밝혀주셔서, 제 인생을 되돌려 주셔서요. 아니에요. 해숙 씨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세빈의 말이었어요. 끝까지 사람이고 싶다는 마음을 지키셨잖아요. 그날 저녁 해숙은 가게 정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지난 10년을 돌이켜봤죠. 절망의 나날도 있었고 굴욕의 순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살아남았고 이겨냈습니다. 나는 정말로 사람이구나. 해숙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때 가게 문 앞에 예쁜 꽃다발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작은 카드가 함께 있었죠. 엄마라고 다시 부를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마이너스 사랑하는 아들 준혁이가. 해숙은 꽃다발을 가슴에 안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10년 만에 되찾은 아들, 새로운 시작, 그리고 진짜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현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시장 입구의 작은 국수집에서 한 여자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혜숙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진정한 사람으로 말이에요. 해가 저물어가는 시장 골목에 따뜻한 황금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해숙은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원했던 그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사장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진짜 사람다우세요. 지나가던 손님의 그 한마디에 해숙의 눈가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어요.
10년을 기다린 말이었거든요. 나는 아직 사람이야. 아니, 이제야 진짜 사람이 되었어. 시장 골목에 울려 퍼지는 해숙의 작은 독백과 함께 해숙의 길고도 험난했던 여정이 마침내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거쳐 되찾은 것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존엄과 희망이었어요.